미슐랭 3스타보다 감동적이었다고요? 도대체 무슨 음식이길래요? 하버드 출신 셰프가 자신의 레스토랑 메뉴를 전부 바꿔버리고 뉴욕 타임즈 음식 칼럼니스트가 45년 만에 처음으로 음식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베테랑 식당 사장님이 지켜온 단 하나의 신념, 밥은 그냥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도대체 한국 어느 골목의 작은 식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 요리계를 뒤흔든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루카스 안셀 모건입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음식 칼럼을 쓰고 있고 과거엔 셰프로도 일했었죠. 45년을 살면서 세계 곳곳의 미슐랭 레스토랑을 다녀봤고 프랑스의 오베르주부터 일본의 가이세키까지 온갖 고급 요리를 경험해봤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뉴욕 맨해튼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날은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이 모인 원래 모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로운 요리법이나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셰프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의 기사식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백반이 정말 대단하다더라.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죠. 백반이라는 게 뭔지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하지만 다른 셰프들도 하나둘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들었어. 한국 가서 그 백반 먹고 온 셰프가 완전히 달라졌다더군. 또 다른 셰프가 흥미롭게 말했어요.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감동적이었다고 하던데 도대체 뭔 음식이길래 점점 더 많은 셰프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백반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싶었거든요. 미국에서 한식이라고 하면 보통 불고기나 김치찌개, 갈비찜 정도를 떠올리죠. 하지만 기사식당 백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셰프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건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뭔가 철학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이었던 거예요. 한 셰프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줬습니다. 내 친구가 한국 가서 그 기사식당 백반을 먹고 왔는데 돌아와서 자기 레스토랑 메뉴를 다 바꿨어. 왜냐하면 진짜 음식이 뭔지 깨달았다면서.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셰프가 메뉴를 바꿀 정도라니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 일본 요리까지 온갖 고급 음식을 다 경험해봤어요. 트러플, 캐비어, 와규 같은 최고급 재료들도 수없이 맛봤죠. 하지만 정작 한국의 서민 음식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사식당이라니 이름부터가 너무 신기했어요. 바로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동료들은 정말 백반 먹으러 한국 가는 거야? 그냥 호기심으로 가는 거냐며 의아해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음식 칼럼니스트로서 그리고 한때 셰프였던 사람으로서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였거든요. 만약 정말로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감동적인 음식이 있다면 직접 경험해봐야 했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기사식당 백반이 미국 셰프들을 무릎 꿇게 만든 그 맛이 무엇일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어떤 음식과는 어떻게 다를지 정말 궁금했어요. 서울 강서구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건물 외관은 낡았고 간판도 오래되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아마 위생검사부터 받아야 할 만한 외관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왁자지껄한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기사님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 주방에서 나는 지글지글 소리까지. 뉴욕의 조용하고 세련된 레스토랑과는 정반대였어요. 에어컨도 오래된 것 같았고 테이블과 의자들도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실내 장식이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없었어요. 벽에는 메뉴판과 몇 장의 사진만 걸려 있을 뿐이었죠. 미국의 레스토랑들처럼 인테리어에 신경 쓴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정겨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주방에서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바로 이재문 사장님이었죠. 66세라고 하셨는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는데 그 앞치마에도 여기저기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투박하지만 정겨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백반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어를 거의 못해서 미리 외워온 말이었어요. 이재문 사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상이 차려졌는데 정말 심플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쟁반 위에 흰쌀밥 한 그릇,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작은 접시에 담겨 나왔어요.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같은 것들이었죠. 미국 기준으로 보면 정말 소박한 한 끼였습니다. 플레이팅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특별한 장식도 없었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된장찌개의 깊은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뭔가 따뜻한 느낌이 가슴까지 전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국에서 먹어본 그 어떤 맛과는 달랐어요. 사장님이 제 표정을 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긴 원래 배고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멀리서 오셨는데 든든히 드세요. 그 말에서 뭔가 철학적인 깊이를 느꼈어요. 30년째 이 자리에서 백반만 고집해오신 분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반찬 하나하나도 특별했어요. 멸치볶음은 짭조름하면서도 단맛이 감돌았고 시금치 나물은 참기름 향이 일품이었죠. 김치는 적당히 익어서 아삭한 식감과 함께 깊은 맛을 냈습니다. 미국에서 먹어본 한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이건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재문 사장님의 기사식당을 다니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음식에는 단순한 조리법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사장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장님께서 멸치볶음을 만들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멸치볶음은 우리 어머니 손맛이야. 어릴 때 먹던 그 맛 그대로 만들려고 30년째 노력하고 있지. 멸치 하나하나 머리 떼고 내장 빼는 것도 어머니가 하시던 그대로 해. 그분의 눈에는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맛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해보기 시작했어.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틋함이 묻어 있었어요. 단순한 멸치볶음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음식이었던 거죠. 된장찌개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된장은 참을성의 음식이야.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고 장을 담가서 몇 년을 기다려야 제맛이 나거든. 한국 사람들의 인내심이 그대로 들어간 거지. 요즘 사람들은 다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진짜 좋은 건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우리 된장도 3년은 묵혀야 제대로 된 맛이 나. 사장님께서 직접 담그신 된장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걸 효율성으로 따지는데 여기서는 시간과 정성이 더 중요했어요. 손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 트럭 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 밥을 먹으면 고향 생각이 나요. 전라도에서 올라온 지 20년이 됐는데 어머니 밥맛이 그리울 때마다 여기 와요. 사장님이 만드는 시금치 나물이 우리 어머니 손맛이랑 똑같거든요. 그분의 표정에서 향수를 느낄 수 있었죠. 또 다른 버스 기사님은 새벽 4시부터 일하는데 이 집 백반 한 끼 먹으면 하루 종일 힘이 나요. 다른 데서 먹는 밥하고는 뭔가 달라요.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할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백반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는 걸 말이죠. 미국에서는 음식을 보통 영양소나 칼로리로 평가하죠. 프로틴이 몇 그램, 탄수화물이 몇 그램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한국의 백반은 완전히 다른 기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음식이 추억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존재였어요. 각각의 반찬에는 만든 이의 마음과 먹는 이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 한 접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금치는 뿌리까지 다 써야 해. 뿌리에 단맛이 있거든.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게 없어서 시금치 뿌리까지 다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맛있었지?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그 말에서 한국인들의 검소함과 지혜를 느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뉴욕에서 클로이 프란체스카가 찾아왔습니다. 클로이는 미국에서 꽤 유명한 셰프이자 유튜버예요. 자신만의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200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하죠. 제가 인스타그램에 기사식당 사진을 올렸더니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날아온 거였어요. 클로이는 처음에 기사식당을 보고는 완전히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루카스, 정말 여기야?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동네 식당 같은데 내가 뉴욕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보다 훨씬 초라하잖아. 사실 클로이의 반응이 당연했어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볼품없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일단 먹어봐. 겉모습만 보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클로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제 말을 믿고 들어왔어요. 이재문 사장님께서 클로이를 보시고는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루카스 친구세요? 사장님께서 클로이에게도 정성스럽게 백반을 차려주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메뉴였지만 하나하나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죠.
클로이는 젓가락을 서툴게 들면서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그냥 밥이냐며 전혀 특별하지 않아 보인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더니 갑자기 동작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더군요. 그리고 멸치볶음을 조금 집어서 밥과 함께 먹어봤어요. 김치도 한 젓가락 집어서 씹어봤고요. 클로이의 얼굴에는 점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이상해, 루카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재료들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지?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클로이가 중얼거렸어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한 젓가락씩 반찬들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빨리 먹는 습관이 있던 클로이가 그날은 정말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고 있었어요. 시금치 나물을 먹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클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루카스, 이거 정말 이상해.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음식 생각이 나. 할머니는 이탈리아 분이었는데 왜 한국 음식을 먹고 할머니 생각이 나지? 클로이는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클로이가 더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셨어. 음식은 사랑이라고. 비싼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난 그동안 그 말을 잊고 살았어. 클로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장님께서 클로이의 모습을 보시고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배만 채우는 게 아니야. 마음도 채우는 거지. 할머니가 정성으로 해주신 음식이니까 그리운 거야. 그 말을 듣고 클로이는 완전히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건 음식을 넘은 위로야. 클로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비싼 재료로 요리해도 이런 느낌은 낼 수 없었는데 이게 바로 진짜 요리구나. 그날 클로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그녀가 기사식당 백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기사식당에 며칠 더 다니면서 저는 여러 기사님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고생하며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백반이 왜 그들에게 특별한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하루를 버텨나가는 힘의 원천이었던 거죠. 한 트럭 기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짐을 싣고 전국을 돌아다녀요.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때로는 강원도까지 가기도 하죠.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집 밥 먹고 나면 정말 힘이 나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그냥 배만 부르면 끝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뭔가 다르죠. 마음까지 든든해진다고 할까? 사장님이 정성으로 해주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기사님의 말에서 음식이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버스 기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승객들 태우고 내리고 하루 종일 운전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여요. 교통체증에 짜증나고 무례한 승객들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런데 여기 와서 조용히 밥 한 끼 먹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다른 데서는 이런 느낌 못 받아요. 배달 기사님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요즘 배달 일이 정말 힘들어요. 빨리빨리만 외치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곳이 많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배달은 해야 하고 늦으면 욕먹기 일쑤죠. 그런데 여기서만큼은 진짜 손님 대접을 받는 기분이에요. 사장님께서 모든 손님을 똑같이 정성껏 대해주시거든요. 저는 미국의 트럭 운전사들과 비교해봤어요. 미국에서도 장거리 운전하는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 패스트푸드나 간편식으로 때우죠. 맥도날드 햄버거나 서브웨이 샌드위치 같은 걸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사님들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린 한 끼를 드시면서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계셨어요. 사장님이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한 기사님의 말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클로이도 기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느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음식이 비즈니스예요. 돈을 내고 음식을 사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음식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말 따뜻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니까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사님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핏줄이야. 이분들이 있어야 물건도 오고 가고 사람도 오고 가고 하는 거지. 그런 분들께 제대로 된 밥 한 끼 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 말에서 깊은 철학과 인간애를 느꼈습니다. 사장님의 기사식당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와 클로이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말이죠.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하고 전 세계 셰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의 반응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장님, 이 식당을 해외에 소개하고 싶어요. 정말 대단한 곳이거든요. 미국 셰프들이 이 맛을 알면 정말 감동받을 거예요. 제가 열심히 말씀드리자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린 그저 밥 해주는 사람들이야. 거창한 거 없어요. 클로이도 열심히 설득해봤어요. 사장님, 미국 셰프들이 이 맛을 알면 정말 놀랄 거예요.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진정한 음식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장님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미슐랭이 뭐야?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여기 오는 기사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 일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별표 몇 개 받고 그런 거보다는 기사님들이 오늘도 맛있었습니다 하고 가시는 게 더 좋아. 저는 사장님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성이나 인정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미국에서는 모든 레스토랑이 유명해지려고 애쓰는데 이곳은 오히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웠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메뉴를 바꾼 적이 없어요. 손님들이 원하는 건 변화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맛이거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던데 진짜 좋은 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던 그 음식이 최고지. 미국 레스토랑들은 항상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계셨어요. 클로이가 다른 방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사장님에게 성공이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건가요? 오늘도 기사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신 거, 그게 성공이지. 더 바랄 게 뭐 있어?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요리란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고급 재료가 아니라 먹는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미슐랭 스타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진심은 담을 수 없을 거예요. 음식에 별점을 매기는 사람들은 진짜 배고픔을 몰라요. 여기 오는 분들은 정말 배고프고 지친 사람들이거든. 미슐랭에서 사람들이 와서 평가하고 별 준다고 하던데 그런 거 받으면 뭐가 좋아져요? 기사님들 밥값이 더 맛있어져요? 정말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었어요. 오히려 유명해지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못 올 수도 있어요. 관광객들만 북적거리고 여기는 기사님들 식당이에요. 하루 종일 고생하고 온 분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곳이어야 하거든요. 사장님의 말씀에서 깊은 철학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 배운 순간이었어요. 미국의 고급 레스토랑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간 후 저는 기사식당 백반에 대한 칼럼을 썼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실린 이 칼럼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제목은 미슐랭이 놓친 진짜 맛, 서울의 기사식당이었습니다. 부제목으로는 30년 된 된장찌개가 트러플보다 값진 이유라고 달았죠. 칼럼이 나간 다음 날부터 제 이메일함은 완전히 폭주했어요. 전국의 셰프들과 음식 애호가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음식인가요? 어디서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나요?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이에요? 같은 질문들이 하루에 수백 개씩 쏟아졌죠. 특히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셰프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루카스, 정말 미슐랭 3스타보다 감동적인 음식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미국 요리계에 작은 충격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클로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기사식당 체험기를 올렸는데 이것도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백반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제목의 영상은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넘었어요. 댓글들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진짜 요리가 뭔지 깨달았어요. 같은 반응들이었죠. 그러자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한국식 백반을 표방하는 식당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울 키친, 코리안 컴포트, 한국 할머니 밥상 같은 이름의 레스토랑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겉모습만 따라한 것들이었어요. 이재문 사장님의 그 진심과 철학까지는 담을 수 없었거든요. 유명한 셰프들이 저를 찾아와서 백반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루카스, 그 된장찌개 레시피를 알려줄 수 있어? 비법이 뭐야? 시금치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레시피만으로는 절대 그 맛을 낼 수 없다는 걸 말이죠. 한 유명 셰프가 직접 한국에서 된장을 사와서 똑같이 만들어 봤다고 했어요. 재료도 똑같고 조리법도 똑같이 했는데 왜 맛이 다를까? 그때 저는 설명해 줬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온 그 정성까지는 사올 수 없으니까요. 클로이가 어느 요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정말 좋은 말을 했어요. 백반은 조리법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먹는 사람을 향한 진심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리 비싼 재료를 써도 마음이 없으면 그냥 배만 부르는 음식일 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몇몇 셰프들은 직접 한국에 가서 기사식당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당부했어요. 음식의 맛보다는 사장님의 마음을 배우고 오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은 느껴야 하는 거예요. 미국 음식 업계에서는 백반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의미는 사라지고 겉모습만 유행처럼 번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이재문 사장님의 진심까지는 복사할 수 없을 테니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을 발견한 여행이었어요. 미국에서 보던 한국과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하면 보통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을 떠올리죠.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같은 첨단 기술로 유명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로도 유명하고요. 문화 콘텐츠와 기술력이 한국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한국의 힘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재문 사장님 같은 분들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30년째 한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시는 그 끈기와 진정성 말이죠. 화려하지 않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정신력이었습니다. 기사식당에서 만난 기사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국을 누비며 경제의 혈관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불평불만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모습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첨단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이재문 사장님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하는 분들이 진짜 국가의 힘이었던 거죠. 냉장고 하나, 전자레인지 하나 없이도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 나라. 제가 나중에 칼럼에 쓴 표현이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별다른 첨단 장비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레스토랑들은 온갖 최신 장비들로 가득하지만 정작 마음을 움직이는 음식은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은 모든 걸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간당 몇 개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원가는 얼마나 되는지, 수익률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효율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진심이었어요. 클로이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루카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바로 이거였어.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예전과 똑같거든. 배고플 때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리운 건 변하지 않아.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 비결이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재문 사장님 같은 분들의 정신력,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마음이 음식에도 그대로 녹아 있었던 거고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이재문 사장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백반이었지만 그날따라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주 동안 매일 찾아뵈었는데 이제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사장님께서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된장찌개도 더 진하게 끓여주시고 반찬도 하나하나 신경 써서 담아주셨습니다. 멀리 와줘서 고마웠어?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 미국 가서도 밥 잘 챙겨 먹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사장님의 모습에서 깊은 정을 느꼈어요. 사장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음식이 뭔지, 진짜 요리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2주였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자 사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 해준 것뿐인데 네가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3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깨달았거든요. 미국에서는 레스토랑 사장들이 2, 3년마다 메뉴를 바꾸고 트렌드에 맞춰 인테리어도 바꾸는데 이곳은 30년째 변하지 않았어요. 클로이도 함께 있었는데 그녀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도 정말 감사해요. 미국에 가서도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을 잊지 않을게요.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배웠어요.
클로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을 떠먹으면서 사장님께서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뭘 느꼈든 그거면 된 거야. 밥은 그냥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배고픈 사람 배불리 해주고 지친 사람 힘내게 해주고 그게 음식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순간 저는 왈칵 눈물이 나왔어요. 45년을 살면서 음식에 대해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프랑스의 3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일본의 스우시 오마카세에서도 이런 감동은 받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에 대한 감동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30년 동안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제가 물어보자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이 보람 있었지. 기사님들이 오늘도 맛있었습니다 하고 가실 때마다 그게 보람이야. 특별한 하루를 꼽으라면 한 기사님이 교통사고 나셔서 한 달 동안 못 오셨다가 다시 오셨을 때가 있었어. 그때 사장님 밥 생각나서 빨리 나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 그때 정말 이 일 잘했다 싶었지.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재문 사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밥은 그냥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정말 간단한 말이지만 그 안에 모든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음식의 본질, 요리의 의미,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단순한 추억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말이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기사식당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저는 한국 기사식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음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철학을 담은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재문 사장님과 기사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음식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 모든 걸 담고 싶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밥심, 미슐랭보다 깊고 고든 램지보다 따뜻한 밥상으로 정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재문 사장님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사식당의 진짜 의미를 왜곡 없이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었죠. 6개월 동안 편집 작업을 거쳐 완성된 작품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어떨지 걱정했는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개 첫 주에 50개국에서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했어요. 특히 밥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사장님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기사식당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유명 셰프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요리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탈리아의 미슐랭 3스타 셰프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40년 동안 요리를 해왔지만 진짜 요리가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한국에 가서 직접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전 세계 셰프들이 한국의 기사식당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클로이는 한국 기사식당을 모티브로 한 요리책을 출간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레시피집이 아니라 음식에 담긴 철학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Recipe for the Soul, 영혼을 위한 레시피라는 제목이었죠.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20개국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이재문 사장님께서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연락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네.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예쁘게 담아줘서 고마워. 그런데 너무 거창하게 만든 거 아니야? 우린 그냥 밥 해주는 사람들인데. 사장님은 여전히 겸손하셨지만 목소리에서 감동이 느껴졌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정부나 기관이 아닌 이재문 사장님 같은 분들 덕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진짜 한국의 힘은 그런 분들에게서 나오는 거니까요. 더 놀라운 건 세계 각지에서 기사식당 스타일 레스토랑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겉모습만 따라하고 진짜 정신은 놓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에 이런 메시지를 넣었어요. 기사식당은 메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1년 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와. 그런데 다들 사진만 찍고 가더라. 진짜 맛을 느끼려면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사장님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였죠. 지금도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첨단 기술이나 K컬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밥이라는 철학에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철학을 30년째 실천하고 계시는 이재문 사장님 같은 분들이 한국의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진정한 음식의 의미를 찾아 세계를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마 서울 강서구 그 작은 기사식당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뛰어넘는 경험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저는 음식이 아닌 인생을 배웠거든요. 진짜 요리가 무엇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문 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어요. 밥은 그냥 사람을 살리는 거야. 이 간단한 말 속에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사식당이 세계를 감동시킨 진짜 이유라 생각하고 그 철학을 저 역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환호 속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대지를 가르는 듯한 현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관중들은 열광했고 미국인들은 믿기 힘든 모습에 모두 경악하고 마는데요. 과연 미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소피아 루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배정받은 일은 미국 NBA 농구 경기장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할 대상이 각 도시를 대표하는 농구팀 선수들이 아니라 너무 뜬금없게도 한국에서 미국 LA를 찾아온 한국 주니어 이글스라는 팀의 한국인 아이들이었어요. 국장님으로부터 이를 배정받고 너무 기분이 나빴었는데요. 나름 아나운서로 수년을 근무했던 베테랑에 속했던 제가 미국의 유명 NBA 선수들을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라 일개 아시아 국가에 있는 한국인들이라니요. 더군다나 성인도 아닌 어린아이들을 가서 인터뷰하라는 말에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었습니다. 저는 바로 국장님에게 찾아가 후배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거냐며 따지듯 이야기했었어요. 그 말에 국장님은 널 생각해서 그런 거라는 이상한 말들만 늘어놓기 시작하셨는데요. 저는 아시아인은 다 싫어해요. 그게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그냥 검정머리에 동양권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혐오스럽거든요. 그래서 가끔 길에서 아시아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보기 싫다는 생각에 시비를 많이 걸었기도 합니다. 제 남자친구도 아시아 사람을 싫어해요. 전에 지하철역에서 남자친구랑 쇼핑 가려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 아시아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 남자친구는 저한테 저 친구 겁 좀 줘볼까 했었고 남자친구는 그 한국인한테 물티슈로 내 신발 좀 깨끗하게 닦아보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한국인 남자는 제 남자친구한테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말을 못 알아듣냐면서 한국인 남자에게 면박을 줬는데요. 그러니 그 한국인 남자는 황당했는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 남자친구를 쳐다보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킥킥대고 웃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 남자친구는 어디 가냐면서 빨리 와서 신발을 닦으라고 소리쳤는데요. 그 소리에 그 한국인 남자가 가던 걸음을 멈추더니 저희에게 다시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라서 그냥 가는데 그런 인종차별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벌떡 일어나 그 한국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지금 당장 너를 해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멱살을 잡고 있던 남자친구의 팔을 가볍게 비틀더니 그대로 제 남자친구를 무릎을 꿇히게 만들었고 저는 뭐 하는 거냐면서 한국인 남자한테 소리 질렀는데 한국인 남자는 제 남자친구를 향해서 한 번만 더 한국인들에게 무차별적인 시비를 걸거나 차별 행위하는 걸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남자친구의 팔을 놓아주고는 가버렸었어요. 저희는 그냥 장난삼아 놀려본 건데 한국인 남자가 정색을 하면서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아니 너보다 작아 보이는데 그것도 제압하지 못해서 그러고 있냐고 뭐라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자신도 팔이 어떻게 꺾인 건지 너무 순식간이라 놀랬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었죠. 그 일이 있고 저는 NBA 농구장에 국장님이 지시 내렸던 한국 학생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농구장에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경기장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었는데요. 바로 그 지하철에서 만났던 한국인 남자가 그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 있던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지하철에 남자친구에게 굴욕을 줬던 그 한국인 남자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던 감독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저 남자는 나를 알아볼 텐데 저는 어떻게든 얼굴이 마주칠까봐 시선을 돌리려고 노력했고 동문서답에 횡설수설하면서 최대한 그 남자를 피해 학생들만 인터뷰를 하려고 애썼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눈을 판 사이에 누군가 뒤에서 저의 어깨를 두들겼고 뭐지? 싶어서 뒤돌아봤더니 글쎄 그 한국인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뒷걸음 치다가 넘어질 뻔했었습니다. 한국인 남자는 제가 넘어지려고 하자 저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었고 저는 한국인 남자의 매서운 눈빛에 겁을 잔뜩 먹었었어요. 사실 그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남자친구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괜찮냐는 말을 했었고 그리고는 또 만나네요 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분명 그때 일로 나한테 해코지 할 거라고 생각했고 겁이 났었죠. 그런데 한국인 남자는 저에게 우리 아이들을 인터뷰해 주실 텐데 커피 마시겠냐고 물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농구장 로비에 있던 카페에서 한국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한국인 남자는 저에게 대체 왜 한국인들에게 인종차별과 같은 혐오 범죄를 하려고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미국인들은 다 같은 아시아인들이라고 똑같이 인종차별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중국인들은 그냥 매너 없는 행동들과 뭐만 보면 미국에서 훔쳐가려는 습성 때문에 싫은 거였고 일본인들은 뭐 아는 것도 없고 영어도 할 줄 모르면서 아는 채 하려는 게 보기 싫은 건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분명 미국인이 아닌 이방인들인데 미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싫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 시절만 해도 대학교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한국인들이 자리를 차지해버리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한국인 남성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아무리 그래도 타국에서 온 손님을 향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절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면서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체격이 작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5,000년 역사에 강한 민족성이 있어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남자친구에게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절대 한국인들을 상대로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봉변당할 수도 있다면서 말이죠. 그 말에 속으로 저는 강한 정신 어쩌고 해도 미국인들 피지컬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에게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봉변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 한국인 남자가 인솔에서 데려왔던 한국인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보다 머리 하나가 작을 정도로 체구가 작아 보였거든요. 여하튼 농구 경기 시작 전 전야제가 시작되었고 한국인 학생들이 경기장 코트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학생들의 놀라운 움직임들을 보고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는데요. 태권도라는 무술에 대해서 TV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을 때나 가끔 지나가면서 본 게 다였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뭘 해봐야 율동 같은 거나 하고 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음악과 함께 절도 있는 동작으로 포문을 열었던 장면에 압도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발에 스프링이라도 달린 건지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며 발차기도 하고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공중에서 360도 회전해서 발차기를 하는 건 그냥 기본이고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까지 날라 몸을 회전시키지 않나 무슨 올림픽 체조를 꼭 보는 것처럼 성인 어른들도 감히 엄두가 나지 않을 그런 무술들을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중국인들이 한 번은 와서 묘기를 부린다며 중국인 학생들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는 허리를 반으로 접거나 항아리를 머리 위에 올리고 중심을 잡는 묘기부터 접시를 막대에 올려놓고 돌리는 괴기스러운 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걸 보고 대체 저게 왜 대단한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묘기들을 중국인들이 선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접시를 떨궈서 경기장 바닥에 깨진 접시 조각 때문에 코트를 다시 정리하고 접시 유리 파편들을 치운다고 경기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기장을 치우는 것을 모른 채 하고 그냥 나가버렸었죠. 당시 관계자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얼른 본인들이 가지고 왔던 소품들을 정리하고 바닥에 깨진 유리들도 정리해달라고 했지만 중국인들은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건 다 보여줬다며 치우는 건 그쪽이 해야 한다고 우겨대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서 담당자들이 학을 뗀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멋진 묘기를 당신들의 나라에서 선보여줬으니 우리 중국인 학생들이 농구 경기를 1등석에서 볼 수 있게 자리를 달라고 했었는데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에 그날 이후로는 절대 중국인들을 전야제에 초대하지 않고 있다더라고요. 지금은 매년마다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정말 믿기 힘든 태권도를 선보이며 미국인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거고 믿기 힘든 놀라운 한국인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에 많은 미국인들도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시범이 끝나고 한 한국인 학생을 인터뷰할 수 있었는데요. 태권도라는 무술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연습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학생이 너무 뜬금없는 말을 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었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먼 나라에 와서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선보일 수 있는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태권도를 제가 배우고 수련하는 목적은 단순한 무술의 개념을 넘어서 사람다운 사람,
즉 인간의 신체적 조건과 아울러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주변에 이런 격투무술을 배운 사람들이 약자를 대할 때 항상 자신의 강함을 내세우고 그것이 무기가 되어 타인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면 항상 자신은 저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더니 글쎄 태권도는 뛰어난 무술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의 광범위한 적응력을 높여주고 인성과 인품 그리고 부모님과 어른들을 향한 예절과 태도를 배울 수 있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인 학생과 인터뷰를 하면서 학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그동안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을 하고 못되게 굴었던가 반성하게까지 되었는데요. 인터뷰를 마치고 학생에게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깍듯이 인사하고는 많은 미국인 분들에게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를 시점으로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 같아요. 한국인에게 시비를 걸었던 남자친구와는 당연히 헤어졌고 지금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푹 빠졌는데요. 이미 이런 한국을 진작부터 알고 한국인들의 성숙한 자세에 대해 배워야 한다며 말했던 해외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던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보면 이런 거였어요. 한국은 역동성과 인간미가 넘치는 나라라며 모든 일을 빠르게 돌아가게 하는 힘의 역동성으로 항상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빠르게 친밀감을 나타낸다. 오랜 침탈 시에도 오로지 속으로만 삭혀왔던 억눌렸던 감정은 한국의 발전을 도모하여 성장시키는데 솟구친 것으로 보여진다. 늘 전면에 나서서 당당히 주인공이 되어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리더십을 가진 나라이다. 홀스타키저라는 유명인은 이렇게 한국을 평가했고 알렌이라는 외교관은 한국에 대해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면서 한국인들은 따뜻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고 한국인들은 낙천적이며 예의범절이 밝고 호기심도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또한 러시아의 장교였던 카르네프는 수많은 군중을 군대나 총검 없이도 명령 하나로 통치하는 것이 한국이라며 한국은 어디를 갔어도 질서가 파괴되었던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가는 곳마다 평화스럽고 평온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이던 중국의 중문학자로 있던 장홍재는 한국을 경험하고 한국인들의 몸속에는 젊고 뜨거운 에너지가 있고 오염되지 않은 맑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며 강하고 부지런한 한국인들이라고 평가했는데 반면 늘 느긋하고 변통에 능한 중국인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기질을 배워야 한다고 일침하기도 했더라고요. 저는 농구장에서의 인연으로 한국의 이글스 주니어 팀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행보를 모두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한국인 학생들이 가는 곳마다 환호성이 터졌고 심지어 미국은 명예시민권이라는 증서를 제공했을 정도로 한국인 학생들의 퍼포먼스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한국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 한번 가봐야 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얼마 전 저는 한국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른 놀라운 일들도 너무 많았었지만 한국의 의식 문화에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요. 바로 횡단보도를 대하는 한국인들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함께 여행을 갔던 친구들도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에 이건 전혀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면서 한국을 엄청 부러워하고 감탄하기까지 했었는데 사실 저희 미국에 오셔서 거리를 걷다 보면 아마 정말 당황스럽고 적응 안 되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단횡단이에요. 차가 도로에 오거나 말거나 정말 당연한 듯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도로를 그냥 가로질러 가는 경우가 빈번하죠. 심지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안전하다면 무단횡단을 해도 용인해주는데요. 무단횡단을 경찰이 발견해도 벌칙금과 같은 걸 부과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무단횡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무하고 오히려 차가 다니는 도로는 자동차와 사람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술적 장치나 편의시설들을 도입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횡단보도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고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위에서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횡단보도에서도 녹색불이 켜지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를 더 놀라게 했던 건 한국의 횡단보도 모습이었는데요.
횡단보도 주변은 모두 노란색으로 페인트가 되어 도로와 인도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심지어 노란 의자까지 준비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의자는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앉아서 신호를 기다릴 수 있게 만든 용도라더군요. 별거 아닌 거일지 모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안하고 만들어낸 한국의 모습을 보고 저와 저희 친구들은 미국에 수십 년도 지나도록 아무런 장치조차 개선되지 않은 채 낙후된 횡단보도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연이 미국의 정치인들도 좀 봤으면 하는 마음마저 들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횡단보도에는 비가 오거나 햇볕이 강한 여름에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하는 그늘막까지 있었는데 더 깜짝 놀랐던 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 무단 횡단을 하려고 하면 횡단보도가 가지 말라면서 말을 했던 것 때문인데요.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무단 횡단을 감지하면 경고등과 안내 멘트를 해서 위험을 방지하고 있었어요. 정말 횡단보도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니 바로 이런 모습에서 벌써 저희 미국과 한국의 생활 인프라 수준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사실 한국의 모든 도시가 최첨단화된 현대 도시를 방불케 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작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바로 시민들을 위해 개선되고 즉각 실현되는지 정말 놀랍더라고요. 미국은 뭐 하나 작은 시설 하나 하려고 해도 각 노동조합부터 지역의회, 시민단체, 인권단체까지 거쳐서 몇 년은 지나야 시설이 보급될까 말까 한데 한국의 이런 선진화된 모습은 우리 미국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는 미국에서 만났던 한국인 감독님과 연락해서 만날 수 있었어요. 한국의 태권도 도장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감독님을 따라 한 태권도장에 가볼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많은 학생들이 도복을 입고 열심히 수련에 열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기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학생들의 기합 소리에 움찔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미국에서 한국 학생들이 보여줬던 군무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제가 찾아봤던 태권도는 도복 위에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서로 겨루는 것과 품새라고 해서 순서에 맞게 절도 있는 동작을 하는 걸로 봤는데 제가 찾아봤던 태권도는 도복 위에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서로 겨루는 것과 품새라고 해서 순서에 맞게 절도 있는 동작을 하는 걸로 봤는데 제가 미국에서 봤던 한국 학생들의 태권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음악과 함께 공중을 날아다녔고 엄청 화려한 모습들을 선보였었는데 그건 어떤 거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은 그건 한국 태권도의 자유품새라는 종목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자유품새는 음악에 맞춰서 예측 불허한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태권도 품새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국에는 지금은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나태주라는 가수가 이 자유품새로 세계대회에서 우승했던 적이 있다더라고요. 이런 자유품새를 제대로 시연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은 물론이고 연출부터 시범 선수들까지 본인만의 개성을 가지고 태권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절도와 정확성, 숙련도 역시 필수이기 때문에 사실 해외까지 나가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앞에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줬어요. 그때 누군가 와서 저희에게 깍듯하게 인사해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인터뷰했던 당시 이글스 주니어 팀의 주장이었던 학생이더라고요. 감독님의 특별한 제안으로 저희는 태권도장에서 인터뷰를 했던 학생 중심으로 다양한 태권도 시연을 볼 수 있었는데 얼마나 절도가 있는 건지 고요함 속에서 도복 소리와 아이들의 당찬 기합 소리까지 그 모습에 정말 압도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온몸에 닭살이 돋아서 정말 그때는 진짜 닭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미국에는 사실 이렇다 할 전통 격투 무술은 없어요. 건법이라고 총질하는 걸 전통적인 미국의 무술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렇다 보니 미국에서는 총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빈번해요. 심지어 총기로 인한 사고도 엄청나게 많죠. 작년에 텍사스에서 한인 가족인 인종차별 범죄로 총기를 난사해서 한인 가족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1년 전에는 한 미국인이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어린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은데 이걸 미국은 꼴에 미국의 전통 건법 무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태권도장에서 한국 아이들이 보여준 태권도라는 한국의 전통 무술은 그 무술의 위대함을 넘어 어른을 대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예의범절까지 정말 대단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어요. 저는 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다시 돌아가자마자 집 근처에 있는 태권도장을 수소문했는데요. 태권도를 배워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미국에서 태권도 라이센스는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인정받거든요. 아나운서 일을 마치면 저는 등록한 태권도장으로 달려가 태권도를 익히고 수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태권도장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을 겪게 되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태권도장에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워하면서 뛰어가 안아주었는데요. 바로 저희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사는 집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사시는데요. 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지내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종종 가곤 했는데 제가 등록한 태권도장에서 우연하게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엄마에게 대체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냐면서 물었는데 엄마는 그건 내가 할 소리라면서 어떻게 절 보고 여기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관절도 안 좋은데 태권도 품새를 어떻게 하려고 도장에 나오는 거냐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태권도를 배우다 보니 건강도 좋아지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라며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때 제가 한국인들을 차별하고 시기, 질투하며 비하했던 시절이 제 인생의 가장 후회가 되는 시간들이에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에 온 가족이 푹 빠져 사는 요즘입니다. 태권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서는 정말 한국인들이 부러울 정도인데요. 실제로 세계 태권도 연맹에 따르면 태권도 회원국은 전 세계 210개국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유엔에 등록된 나라의 숫자보다 더 많은 나라가 태권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한국 전통 무술인 태권도는 성공적인 세계화에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여기에 태권도 DNA로 무장한 한국의 K사범들의 유연한 활약이 더 큰 힘을 보태지 않았을까 세계 유명문지들은 해석하고 있죠. 한국을 넘어 먼 타국에서도 화려한 볼거리나 타격 중심의 단순 무도가 아닌 인성과 예절을 중시하는 태권도의 정신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 한국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금은 한국을 넘은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연이고요. 미국 LA 농구 경기장에서 미국인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시범 영상을 최초 공개합니다. 해당 시범은 2024년 1월 17일에 있었던 실제 영상입니다.